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드디어 고려시대로 나가게 되죠. 고려시대를 살펴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배층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양반층이라는 계층이 일반적인 지배층을 형성하였던 것에 비해서 고려시대 때는 호족, 문벌귀족, 무신, 건문세족, 신진사대부로 이어지는 지배층의 변천 과정에 따라서 사회와 문화의 커다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중심으로 해서 고려 한바닥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바닥에 정리할 내용은 15강 고려의 건국과 국가 기틀의 마련이 되겠습니다. 미래인 교과서 기준으로 해서 36쪽부터 37쪽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중단은 제목으로는 고려의 통치체제는 어떠하였을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고려를 한바닥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고려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제목에 나와 있다시피 먼저 신라 말의 사항을 살펴보면서 고려가 부산국을 통일해 가는 과정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말의 사항을 먼저 한번 복습을 해보면, 신라 말에 이르게 되면 중앙에서는 왕위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져서 이러한 왕위 쟁탈전 속에 국가의 혼란이, 지방에 대한 올바른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방에서 여러 봉기, 이 농민 봉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방에서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진 독자적인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우리는 독자적인 세력을 호족,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이런 호족들이 지방 곳곳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였던 대표적인 호족으로는 지금 보다시피 견훤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견훤에 의해서 전라도 일대에 우백제라는 나라가 900년도에 건국이 되게 됩니다. 이후 궁예라는 사람에 의해서 역시 후오구려라는 나라가 901년도에 건국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라 제일 마지막 왕이 이렇게 경순왕, 이렇게 900제, 후오구려, 그리고 신라가 이렇게 존재하던 시대를 우리는 우삼국 시대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특히 궁예 같은 경우에 막강한 권력을 누리게 되고, 이때 궁예의 부하 중에 역시 호족 출신이었던 누가 있었냐면 바로 왕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궁예가 권력이 점차 강해지자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많은 관리들을 처단하고, 그에 따라서 이 궁예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왕건이 궁예를 제거하고 드디어 918년에 드디어 어떤 나라를 만들게 되었다? 고려라는 나라를 918년에 이렇게 건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고려가 건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00제도 존재하고 신라도 존재하고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에 신라의 경순왕이 더 이상 나라를 이끌어가기 힘들다 판단하여 나라를 왕건에게 줘버리죠. 기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언제냐? 935년에 나라를 기부하게 되고, 이후 900제 같은 경우에도 이 견훤의 자식들 간의 왕위 다툼으로 인해서 세력이 약화되어서 이후 고려와의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끝내 936년에 900제가 멸망을 하면서 드디어 고려라는 나라가 부산국을 936년에 통일하고 이제 고려가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건국된 연도는 918년, 통일된 연도는 936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서 오프닝 멘트에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고려사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배층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배층의 변천 과정을 보시면 첫 번째 지배층이 호족이 되겠습니다. 신라 말의 대표적인 세력이었던 이 호족이 고려 초에도 계속해서 지배층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족이 10에서 11세기에 지배층을 형성하게 되고, 12세기에 이르게 되면 문벌귀족이라는 새로운 계층이 지배층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거, 13세기에 들어가기 전에 1170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 무신
무신정변이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무신정변으로 인해서 사회가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13세기에 이르게 되면 무신정변에 따른 결과 누가 집권을 하게 되냐면 이 무신이라는 계층이 집권을 하게 되고, 이후 13세기 말에서 대략적으로 14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금문세족이라는 계층이 지배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14세기 말에는 신진사대부라는 계층이 지배층을 형성하게 되면서 지금 보다시피 제일 처음 지배층을 형성한 세력이 바로 이 호족 10에서 11세기, 그리고 문벌귀족이 두 번째, 무신이 세 번째, 금문세족이 네 번째, 신진사대부가 다섯 번째, 이러한 지배층을 형성하게 되더란 겁니다. 특히 이 고려에서는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앞의 시기를 고려 정기, 그리고 무신정변 이후를 고려 후기, 이렇게 시대적으로 구분을 한다는 점 체크를 해두시고, 호족 집권기 때 미리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 두었는데, 지금 보시면 왕으로는 태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종이 되겠습니다. 태조, 태종, 정종, 광종, 경종, 성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체크해야 될 왕은 특히 이 광종, 그리고 성종, 태조, 이렇게 꼭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광종은 중요하니 꼭 업적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문벌귀족 12세기로 넘어갔을 때는 크게 중요한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종과 인종과 의종 때 일어났던 사건들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신진사대부, 즉 14세기 말에 이 공민왕 특히 중요하니 꼭 체크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고려의 국가 기틀이 확립되어지는 과정, 즉 누가 집권하던 시기, 바로 보시면은 호족 집권기 때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0에서 11세기 때의 모습이 이때가 되겠습니다. 호족이 집권하던 이 시기, 태혜종, 광경성종. 먼저 이 태조, 나라를 건국하신 분이 되겠죠. 왕건이 되겠습니다. 태조가 나라를 건국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책이 무엇이냐? 여전히 태조가 왕에는 올랐다고는 하지만 지방의 대표적인 집권 세력들이 있겠죠. 이들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조가 가장 중점을 들였던 정책이 바로 이 호족 정책이 되겠습니다. 호족과 관련된 정책으로서 호족을 보습하기 위한 정책과 호족을 연재하기 위한 정책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호족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으로 대표적으로 혼인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호족의 딸이 있으면 그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총 29명의 부인을 거느리게 되고, 그에 따라서 25명의 아들과 9명의 딸을 갖다가 낳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호족을 보습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자기 성씨를 하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성정책이라는 것을 실시를 합니다. 물론 성만 하사한 것이 아니라 관직도 하사하고 토지도 하사하는 이러한 정책 등을 통해서 호족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이러한 방건 정책을 실시하고, 반대로 호족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사신관 제도와 그리고 기인 제도란 것을 실시합니다. 이 사신관 제도는 말 그대로 중앙에 사신관이라는 관리를 지방에 파견해서 이를 통제하는 그런 일종의 정책이 될 것이고, 기인 제도는 호족의 자녀를 관직을 준다는 명분하에 중앙으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혹시나 지방에서 이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킬 경우에 인질처럼 그렇게 데리고 있던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족 정책을 실시하고, 또한 민생 안정책을 실시합니다. 태조의 정책 중에서 민생 안정책, 말 그대로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고 새로운 왕이 들어서고 백성들의 인기를 끌어야 되겠죠. 그래서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세금을 감면시켜 줍니다. 그래서 전체 기존의 세금을 10분의 1로 이렇게 줄여준다든지, 그리고 흑창이라는 빈민구제책을 실시합니다. 춘대 추납, 봄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갖게 하는 그런 제도, 흑창이라는 제도를 실시를 해서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또한 대표적으로 북진 정책을 실시합니다. 나라 이름에도 나와 있다시피 북으로 진출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을 실시를 해서 고구려를 개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사를 내비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매우 중요시하냐면 서경을, 오늘날의 평양이 되겠습니다. 서경을 매우 중시하는 그러한 정책을 실시하고, 또한 앞으로
나라를 이렇게 다스렸으면 좋겠다, 이러한 글을 남기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훈요 10조라는 이러한 글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태조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게 되지만, 이후 태종과 정종 시기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호족의 정책 중에 혼인정책을 실시했다고 했죠. 이러한 혼인정책의 결과 많은 아들을 낳게 되고, 그런 아들들 간의 왕권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시기가 태종과 정종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연히 왕권 자체가 약화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드디어 광종, 매우 중요한 분이 되겠습니다. 체크를 해두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종과 정종 시기에 왕권이 약화되었죠. 그래서 광종 때 이르게 되면 무엇에 주력하게 되냐, 왕권을 강화하는 데 매우 주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첫 번째, 노비안건법이라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 노비안건법 철자 조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노비안건이라고 이렇게 적는 학생들이 꽤 많은데 노비안건법입니다.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찾아서 이를 풀어주는 정책입니다. 이게 왕권 강화와 무엇이 연관성이 있느냐, 즉 노비가 된 사람을 양인으로 찾아서 풀어주겠죠. 그러면 호족들이 많은 노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호족들이 많은 노비를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노비가 아닌 사람들을 풀어주면 호족이 가지고 있던 노비의 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호족의 힘 자체가 약화될 것이고, 반대로 양인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국가의 세금을 바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의 재정이 늘어날 것이고, 국가의 재정이 늘어난다는 것은 왕권이 강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두 번째, 또한 광종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대표적인 정책이 화거제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화거제를 실시해서 유능한 인재를 혹은 신진 세력을 등용을 하게 되고, 또한 공복이라는 것을 제정합니다. 공복. 이 공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식적인 관리가 있는 복장이 되겠죠. 그래서 국가의 서열 체계와 관리의 기강을 확립하고, 또한 이때 이렇게 내가 크게 나라를 발전시켰다, 이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칭제권은이 무슨 뜻이냐면 황제라 칭하고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독자적인 연호로 광덕이라든지 혹은 중풍이라는 이러한 연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종 때는 일시적으로 왕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됩니다. 그 왕권이 크게 약화된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앞의 광종에 비해서 잠깐 왕권이 약화되었다가 다시금 성종 때에 이르게 되면 이 성자가 들어가게 되면 조선시대도 그렇고 국가의 많은 제도가 어떻게 되었다? 완성된 시기다, 뭐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종 때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이 안정되었고, 성종은 그 기반 위에서 드디어 최승로의, 자 이거 하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승로라는 분이 시무 28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국가를 만들게 되냐면 유교적 정치 질서 국가를 수립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국가의 기틀이 확립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중앙정치기구도, 그리고 최초의 지방행정제도도 만들게 되고, 교육기구인 국자금도 만들게 되고, 흑창을 변화시켜서 어창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변화를 불러일으켰던 분이 바로 성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은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고 이후 호족들이 집권하던 10에서 11세기에 초기에 왕들이 어떻게 국가의 기틀을 확립해 나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누구냐, 바로 이 광종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태조의 정책들도 한 가지씩은 꼭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